안녕하세요. 흥미로 찾아보는 진로 탐색 강의를 맡게 된 이정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는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이후에 회사에도 다니고 상담을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대학원에서 상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심리 상담과 진로 상담을 병행했고요. 불과 10일 전까지만 해도, 열흘 전이죠.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 진로 상담을 대학생들에게 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출산 준비 중에 있는 예비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저의 경험을 늘어놓은 이유는요. 그만큼 진로가 많이 바뀌었던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예요. 제가 진로가 참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진로 상담을 한다고 하면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 과정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 고민들의 과정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고, 또 정말 개인에게 있어서 최선의 진로 선택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준비할 때는 1318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어머님들이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학생이시다, 아니면 난 유치원 자녀를 둔 엄마인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실시간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들 감안해서 필요한 내용들 조금 더 덧붙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넓고요. 직업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고용정보부에서 주관하는 워크넷이라는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 계신가요? 많은 어머니들은 생소하실 텐데요. 거기에는 구인구직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들도 수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온 상세 직업 설명이 무려 830여 가지나 뜬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현존하는 직업들은 거의 2,000가지 가까이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직업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분류를 해서 미래직업팀이라는 곳에서 이제 각각의 내용을 연봉, 가치, 흥미, 그리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역량 등을 바탕으로 직업 정보를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 직업은 처음 들어보는데 하는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찾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려요. 그리고 이 강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직업과 관련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소개해 주면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워크넷 사이트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아래 3개의 페이지들 캡처해 놓은 게 다 유튜브에서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그 중에 가운데 딱 눈에 띄는 게 그 워크맨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20, 30대한테는 한동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장성규 아나운서가 이제 본인이 주인공이 돼서 각각의 직업들을 체험하고 당일 일당을 받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채널이었는데요. 우리가 직업에 대한 정보들을 어디서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체험해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빈틈을 공략한 유튜브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진짜 많은 직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직업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유튜브 채널에 진로 선택 또는 뭐 커리어 개발 이런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되게 다양한 페이지들 나오는데 이색적인 직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페이지도 나오고요. 또 커리어 가이드라는 진로 탐색을 도와주는 유튜브 채널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직업을 되게 다양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직업 정보가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에 지금 제가 적은 3가지 직업은요. 직업 중에 한두 개는 실제로 현존하는 직업이고요. 한두 개는 제가 만들어낸 직업입니다. 이 중에 몇 개가 참일까요? 감이 안 오시죠?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대답하셨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이제 계속 말을 이어갈게요. 네이미스트라는 거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물건의 이름, 예를 들면 엘라스틴 샴푸, 페리오 치약, 요런 이름을 만드는 직업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직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이공원 테스터는 각각 놀이공원, 즉
에버랜드, 서울랜드, 롯데월드 이런 놀이공원에 가서 내가 각 기구들을 체험해보고 그거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쓰는 직업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장제사라고 써 있는 거는 말발굽을 만드는 직업이에요. 말발굽을 만들어서 경주마들이 더 잘 뛸 수 있게 하는 말발굽은 어떤 모양이지 고민하는 직업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이미스트는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실까요? 네이미스트는 말 그대로 상품이나 브랜드, 온라인 사이트 등의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최적의 이름을 만들어주는 직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네이미스트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참이슬 트럼 세탁기, 화장품 이니스프리, 가스활명수, 후시딘 연고 등 온 국민이 다 아는 브랜드 이름들이 바로 그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이미스트는 전문직으로 경력과 실력에 따라 연봉의 차이가 크다고 하네요. 방금 영상은 제가 이슈텔러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가져온 영상인데요. 여기에 이색적인 직업 10가지를 소개를 하는 내용이 있으니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자, 놀이공원 테스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워터 슬라이드 테스터는 있어요. 영국에 있는 직업이고요. 실제로 우리 워터 슬라이드 미끄럼틀 같이 돼 있는 거 캐리비안 베이나 여러 가지 수영장에서 보셨죠? 그런 슬라이드를 직접 타보고 그거에 대한 자기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는 직업이 실제로 현존한다고 합니다. 유럽에는 맥주 테스터도 있고요. 관련 영상을 보실까요? 즐기면서 돈 버는 최고의 직업으로 꼽히는 테스터입니다. 중국에서는 호텔 테스터라는 직업이 생겼는데요. 새로 지은 호텔에 숙박한 뒤 곳곳의 청결 상태나 식사, 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독일과 미국에선 맥주 테스터가 있는데 세계 각국에 출장을 다니며 맥주를 마시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업으로 연봉도 무려 7,200만 원가량이라고 하네요. 영국에선 워터 슬라이드를 탄 후에 이를 평가하고 SNS에 후기를 올리는 워터 슬라이드 테스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나게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3,400만 원 정도의 연봉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테스터 직업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장제사라는 직업은 실제로 있는 직업이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이에요. 마사회에 소속된 80여 분의 장제사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경주마에 발굽 만드는 일을 하는데 실제로 자격증도 필요하고 초봉이 4천이나 돼요. 그리고 이제 더 경력이 쌓이면 1억이 넘는 연봉을 받기까지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관련 영상을 보실까요? 장제사들은 매달 말의 발굽을 새로 만들어 교체해주는 직업입니다. 경주마들은 말발굽에 의해 경주 실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제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전국에 80여 명밖에 없는 희귀 직업으로 한국 마사회 소속 장제사는 65명 뿐이라고 합니다. 장제사의 신임 연봉은 4천만 원 정도로 1급 장제사가 되면 억대 연봉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장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해 장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참 특이한 직업들이 많죠. 그런 직업들 많은 건 알겠는데 그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생각해보면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른이 돼서 보니까요. 물론 저도 지금 제가 어른인지 확실하게 생각은 안 드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전문직을 하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회사의 압력도 좀 덜 받고 그 전문 지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거에 따라서 연봉 책정도 많이 되고 참 좋은 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넌 전문직을 해야 돼. 사람은 기술을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그게 아이들한테 정말 와닿을까요? 그리고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를 들여다보면 참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하게 찾아보지 않고서 알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또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사나 공무원 같은 직업들인데 그거 말고는 참 아이들한테 어떤 걸 기준으로 너가 직업을 목표로 해라 라고 말하기 애매하죠.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혼란스러운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감히 진로 상담을 하고 심리 상담을 공부하면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 기준을 본인 스스로에게 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을 알고 본인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본인한테 맞는다는 개념이 참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맞는다는 건 성격적으로 맞는 거일 수도 있고요. 가치가 맞는 거일 수도 있고, 본인의 능력이 맞는 거일 수도 있고, 본인이 가진 지식들이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 모두가 본인이 기준이 되어야지 자기가 선택을 내렸을 때, 아, 그래, 내가 이걸 선택했으니까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거야. 또는 이런 방법을 찾을 거야. 라고 그 다음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일례로 저는 가까운 제 동생에게서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동생이 대학교에 입학하고 한 학기 만에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당시 저도 대학생이었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면서 근데 어떻게 대학을 안 나오고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어? 이 얘기가 제 입에서는 먼저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저희 부모님은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니셨어요. 그래, 너가 선택한 일이라면 너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부모님과 동생이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 그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동생이 대학을 그만두고 군대에 다녀오자마자 한 일은 본인이 현장에 가서 영화를 찍는 촬영팀으로도 일해보고 그거랑 관련된 스태프로 일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상 분야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의 장르가 있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후에 20대 중반에 들어서서는 본인의 개인 사업자를 내서 뮤직비디오를 편집하는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동생이 그렇게 자리를 잡기까지 여전히 대학교에 다니고 그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참 그렇게 일찍 자리 잡는 동생을 보면서 아, 멋지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영화 감독이라는 꿈이랑은 또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꿈을 찾아서 하고 있지만 이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내가 후회는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아이가 선택했다는 거, 내가 나에게 맞는다는 걸 안다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진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참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흥미를 위주로 개인이 직업을 선택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직업의 지위 수준이나 성역할에 따라서 타협을 하는 측면이 있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어떤 심리학자들은 진로 발달에도 다 단계가 있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에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춰서 준비해가는 과정 중에서 진로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심리학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서 우연한 사건들을 자기의 그런 모티브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되는 그 변화 시점으로 선택을 해서 본인의 진로를 구성해 나간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많은 그런 주장들이 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각각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는 거겠죠.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흥미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서 선택을 할 때는 어떤 걸 참고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다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오늘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라는 렌즈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는 어떤 걸 고려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흥미의 렌즈에 맞춰서 봤을 때 이런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직업을 하면은 더 적응을 잘할 수 있겠다. 우리 자녀가 이런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대해줘야지 라는 부분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흥미라는 건요, 지속적으로 내가 관심 가지고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이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참 다양한데요. 유전적인 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학습, 능력, 성격 등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게 흥미라고, 흥미가 그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것들에 따라서 관심 분야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학습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요. 좋아하면 더 잘하게 되고, 잘하면 좋아하게 되고,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학 성적이 잘 나오면 수학을 더 좋아하게 되고, 과학 성적이 잘 나오면 과학을 더 좋아하게 되고,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런 걸 보이게 되면 능력에 따라서도 흥미가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어요. 또 편하게 느끼는 그런 성격에 맞는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흥미가 쌓여가기도 하죠. 그런 흥미를 진로, 직업 세계에 적용한 학자가 있었어요. 홀렌다라는 사람인데요. 뭐 홀랜드가 나라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홀랜드 아니고요. 직업 심리학자 홀랜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홀랜드라는 직업 심리학자는요. 이 세상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개인 내부가 아닌 외부의 환경을 가질 때 한 6가지 정도의 흥미를 가지는 특성들을 요약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직업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비슷한 6가지로 특징 지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외부에 관심 가지는 그 내용이랑 내가 선택하는 직업이 일치한다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겠어요? 아, 바로 이거다라고 그 개념에 착안해서 홀랜드는 6가지 흥미를 토대로 직업을 결정하는 게 개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사들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실제로 고용노동부나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연령층에 맞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에 맞는 그 심리 검사들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흥미 검사들은 홀랜드 이론에 착안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6가지 흥미가 요 육각형에 나오는 현장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사무형 흥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각각을 상징하는 아이콘들을 놨는데 그 아이콘을 보면서 간단히 먼저 이야기 드려볼게요. 현장형 흥미에는 지금 시계 태엽들이 이렇게 두 개가 맞물려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 시계 태엽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맞물렸을 때 태엽이 돌아갑니다. 이처럼 현장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볼 때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그런 일들을 요구하는 직업들도 현장형 흥미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탐구형 흥미는 돋보기로 표현을 했는데요. 돋보기를 보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잖아요. 탐구형 흥미는 그런 거예요.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그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녹아있는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파악하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직업들이 탐구형 흥미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형 흥미는 반짝이는 전구로 표현을 했죠. 예술형 흥미라는 거는 창의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들을 발산하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술형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예술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예술적인 감각을 필요로 하는 일들도 다 예술형 흥미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형 흥미는 이렇게 두 손을 맞잡은 모양으로 표현이 이제 아이콘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사람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인사가 만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형 흥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성장을 돕거나 복지를 돕는 일들이 이 흥미 영역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진취형 흥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을 했는데 도전적이고 어떤 내가 가진 지식을 활용해서 남들을 설득하고 약간은 경쟁적인 그런 것들에 흥미 있는 사람들이 진취형 흥미에 관심을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그런 직업들을 진취형 흥미 안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형 흥미는 이 세상에 있는 질서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세밀하고 꼼꼼하게 녹여내고 이런 걸 정리하는 일들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무형 흥미를 가진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직업들이 사무형 흥미 안에 속하죠. 이제 각각 한 개씩 들여다 볼 거예요. 한번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그거에 앞서서
아까 이 육각형으로 표현한 이유는요, 현장형 흥미와 사회형 흥미가 대척점에 있잖아요. 각각의 흥미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맞은편의 흥미를 좀 가질 확률이 낮다는 걸 심리학자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알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형 흥미가 발달한 사람이라면 좀 사회형 흥미에 관심이 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하나의 기초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현장형 흥미의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지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형 흥미가 잘 발달해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보자면 김연아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체적인 활동을 좋아하고 모험적이고 그 각각의 기술과 노력을 통해서 그 재능에 빛을 발한 선수이잖아요. 이런 흥미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실제적이고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현실적이고 독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활동에 관심이 있나 하고 들여다보시면 현장형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다던가 정원을 가꾼다던가 스카이다이빙, 등반차, 야외 스포츠 또는 차량이나 기계 관련된 잡지나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계나 건설, 수리, 야외 활동, 모험적이거나 신체적인 활동과 같은 영역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호하고 추상적인 문제보다는 구체적인 문제를 선호하죠.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은 기계기술 분야라든지 사회안전, 농림 분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 직업들은 엔지니어, 소방관, 경찰관, 공학기술자, 자동차 정비공, 항공기 조종사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앞서 말했던 그런 체육선수, 스포츠인들도 이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걸 선택하기에 앞서서 지금 학과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체육학과나 전기전자공학과, 건축토목공학과, 응급구조학과 등 공과대학 중심으로 본인들이 알아보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에 자녀분이 현장형 흥미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대화를 할 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게 그 아이가 흥미를 더 개발해 나가고 그 흥미에 안착해서 활동들을 선택하는 데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한다면 체계화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뭔가 플래너를 짜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런 걸 도와주는 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탐구형 흥미예요. 탐구형 흥미를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탐구형 흥미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 명을 꼽아보자면 대표주자는 에디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몰입했고 실험이 그에게는 일이 아닌 놀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수많은 발명품,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죠. 이런 탐구형 흥미를 가진 사람들은요, 분석적이고 지적이고 독립적이고 호기심이 강하고 독창적, 비판적, 합리적인 특징들을 보여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정말 관심 있는 활동이 뭘까라고 들여다보면 의학이나 과학 관련 서적을 읽거나 이제 그레이 아나토미 같은 미국 드라마, 의학 드라마들을 신청하거나 소설도 그냥 소설이 아니죠. 추리 소설을 읽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 탐구형 흥미는요, 사실 아이디어나 자료, 사물을 다룰 때 원리나 방법을 이해하는 걸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추상적이거나 애매한 문제들도요, 거기에 더 도전을 느끼고 그걸 풀어가는 활동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개인 스스로 작업을 하면서 호기심을 해결할 때 보람을 느끼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과학 연구 분야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직업들은 과학 교사라든지 약사, 수의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의학 연구원, 시스템 분석가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직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학과가 고민 중이시라면 물리학과나 의학과, 통계학과, 식품생명공학과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분이 탐구형 흥미를 가지셨다면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지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질문과 토론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훈련들을 해 나간다면 본인의 흥미를 더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는 예술형 흥미입니다. 한 가지 속담으로 요약하면 인생은 예술처럼. 예술이라는 분야 자체가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분야이잖아요. 생각과 느낌, 감정들을 표현하는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또 이 노력과 재능의 콜라보를 이룬 사람은 월트 디즈니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트 디즈니는요, 동화 속 세계를 현실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키마우스, 어디 쥐가 감히 이야기하는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고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미키마우스를 떠올릴 수 있게 한 사람이 월트 디즈니인데 이런 예술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비관습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만약에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베이킹하는 걸 좋아하고 음악 감상이나 악기 연주, 박물관, 미술관 가는 걸 좋아한다면 우리 아이가 예술형 흥미를 좀 가지고 있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예술형 흥미는요, 자기 표현에 대한 그런 열망으로도 집약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자유로운 환경에서 상상력과 창의성 표현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하고요. 독립적인 환경을 좋아하고 또 독창적인 자극이 있을 때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술형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기도 하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분야들은 음악, 미술, 문학 분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리도 이 안에 해당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어떤 직업들이 있느냐? 그래픽 디자이너, 예술 평론가, 광고 기획자, 제과 제빵사, 방송인 등 그런 다양한 것들이 이 예술형 흥미 분야에 속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무용학과, 실용음악과, 미술학과, 광고 홍보학과 등에 진학을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예술형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요,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해주세요. 우리 생각 안에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걸 강요한다면 이 아이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끊임없이 자기 표현을 해나갈 땐 그게 중구난방으로 느껴진다면 그걸 통합해주고 그 모든 게 너의 일면이구나 라고 인정해준다면요, 이런 예술형 흥미를 가진 아이들은 본인의 색깔들을 더 본인에게 맞는 색깔로 키워갈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사회형 흥미입니다. 사회형 흥미는요, 대표적인 예로 이태석 신부님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엔 남수단의 톤즈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태석 신부님이 평생을 그곳에서 봉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숨지기 직전에도 내가 톤즈에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하죠.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 사회형 흥미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속담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남을 잘 돌보고 사교적이고 친절하고 따뜻한 특징들을 보이고요. 실제로 아이들 중에서도 자원봉사나 멘토링, 종교나 사교 모임에 참석을 한다던가 동아리 활동을 즐겨하는 아이들이라면 사회형 흥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이해해 보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육성하고 개발하는 일을 선호를 하고 이익이 적더라도 다른 사람을 성장시켜줄 때 보람을 느끼는 것이 사회형 흥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교육이나 사회 서비스 분야가 이런 사회형 흥미를 가진 사람들한테 맞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육교사, 감독이나 코치 등도 이런 직업들이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역사나 윤리교육학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신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실 수 있겠죠. 사회형 흥미를 가진 자녀를 두고 계시다면 관계 중심의 대화를 이어나가 주세요. 그러다 보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또 이런 친구들이 듣는 걸 더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생각과 의견을 나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흥미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걸 도울 수 있습니다. 진취형 흥미와 사무형 흥미 이제 두 가지 남았어요. 진취형 흥미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리바바의 수장인 마윈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어요. 목표를 통해서 이상을 실현했죠. 그는 도전의 DNA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신감 있고 사교적이고 설득적이고 조금은 경쟁적이고 물질적일 수 있는 특징들을 보이는 것이 진취형 흥미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유독 발표나 대회에 참가하고 아이디어를 기획한다던가 모임이나 조직에 속하기를 좋아하고 자치회 같은 데 참여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진취형 흥미를 갖고 있구나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 설득하고 영향력 행사하는 활동을 선호하고 도전적인 과제를 할 때 에너지를 충분히 발휘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그 아이가 앞으로 하는 선택들을 조금 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를 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관리 경영이나 언론, 판매와 같은 분야들은 이런 진취형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일하기 적합한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정치가 보험 설계사, 판사, 판매 관리자, 기업 경영, 마케팅 같은 분야들이 진취형 흥미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영학과, 법학과, 경찰행정, 정치 외교학과 등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진취형 흥미를 가진 자녀라면 실질적이고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열정과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면 이런 흥미를 조금 더 북돋아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무형 흥미인데요. 사무형 흥미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단어로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사전을 편집하는 코리 스탬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요, 그 사전에 각각 적혀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의 내리고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일을 20년 넘게 한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단어를 집요하게 수집해서 분류하고 정의 내리는데 침묵 속에서 8시간씩 정확하고 세심함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실용적이고 보수적이고 체계적이고 정확한 통제된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잘 맞을 수 있겠죠. 실제로도 아이들 중에 지출 관리를 한다던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규칙이 분명한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사무형 흥미가 발달한 아이구나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형 흥미는요, 구조화된 상황에서 규칙을 따르면서 수행하는 업무를 좋아하고요, 세밀하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일들을 잘 해나가고 그런 일에서 보람을 느껴요. 사무나 회계 분야에서 일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잘 맞을 수 있겠죠. 실제로 회계사나 세무사,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나 은행원, 교육행정 사무원 이런 일들은 사무형 흥미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학과들은 문헌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회계학과, 경제학과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사무형 흥미를 가졌다면 내용과 진행 과정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항목화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커리어넷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 많은 정보들이 다 집약이 돼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심리 검사를 진행해 볼 수도 있고요.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가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권유드립니다. 아까 말했던 워크넷 사이트에도 한번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TV를 즐겨보지는 않지만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김민의 남편분과 그 아이가 토론하는 장면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의견을 어디까지 존중해 줄 수 있고 이 존중해 줬을 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가져왔는데 한번 영상 인상 깊게 보셨나요? 아빠가 너 이 점은 맞고 이 점은 틀렸어 라고 얘기해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하지만 내가 이걸 다시 재정의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본인의 생각을 끝까지 이제 논리 정연하게 펼치는 그 김민의 따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찾고
그런 생각의 과정들을 존중해 주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진로를 꼭 목표로 하지 않아도 가장 가슴 뛰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목표가 이후에 바뀌더라도 그 각각의 과정들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리아색 흥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현장형, 탐구형, 사회형, 준치형, 사무형 흥미 이 모든 흥미들 이 중에서 우리 자녀는 또는 나는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나라는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짧게나마 질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지나서 한두 개 정도 질문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주시면 제가 그거에 따른 답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부터 이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적합한 진로 결정 시기가 언제인가요? 라고 사전에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적합한 진로 결정 시기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대에서 만난 학생들도요, 진로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는 것을 봤고, 제 동생,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많은 친구들도요, 저는 참고로 30대입니다. 그런데 그 30대 친구들도 여전히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새로운 선택을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결정의 시기가 어느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답을 드리는 건 당연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결정하는 시기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나고 그거에 따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나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게 하는 거, 그걸 돕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팔방미인이라서 선택이 어려운 우리 자녀 어떻게 도와야 되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뭐 하라고 이야기해 주지요? 하고 학부모님이 전전긍긍 하시면서 저한테 주셨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요. 그 아이들도 고민이고 어머니도 고민이시라면 어머니의 고민을 그 아이한테 넘겨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많은 잘하는 것 중에서 너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니? 라는 질문으로 아이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엄마한테 다시 한번 결정권을 주려는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다시 아이한테 선택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했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뭔지 너가 한번 찾아보겠니? 하면서 아까 설명드렸던 커리어넷이나 워크넷 사이트들을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유튜브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가 찾아보고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다시 한번 선택권을 넘기는 과정들이 이 아이와의 대화에서 일어난다면 보다 좋은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한테 정말 유익하신 시간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